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 인베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굉장히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핫한 챗 GPT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의사가 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챗 GPT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을 뽑을 때 사용하는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풀려볼 거고요. 이거에 대항하는 인간 대표로 지금 현재 전문의를 따고 의사로 활동 중인 7년차 의사인 제가 AI와 한번 대결을 해보았습니다. 네, 챗 GPT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GPT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범용,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라면 자율주행, 뭐 번역이라면 번역과 같은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오픈 AI라는 데서 개발을 했고요. 가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인베스트로 시를 써줘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읽어보면은 좀 운율도 맞죠? fine, shine, down, frown 뭐 이러면서 keen, glean 이러면서 운율도 맞는 이런 시도 써주고 뭐 수필도 써주고 오죽하면 이제 미국 대학생들의 과제를 대신해줘서 교수님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럼 우리나라 의사국가고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챗 GPT가 이제 채팅을 통해서 어떤 답을 만들어낸 생성해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만 문제를 풀려볼 생각이고요. 필기시험은 크게 수능처럼 1교시부터 4교시까지가 있는데 이제 1교시는 이제 법규 문제가 20문제가 있고 의학 총론에 60문제가 있습니다. 2, 3, 4교시는 의학 강론이라고 해서 240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은 모지선다형이고 32문제 정도는 M개 중에 N개, 뭐 10개 중에 2개 정도 답을 고르는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 총론과 강론은 각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이거를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메이저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람이 보통 뭐 살고 죽는 데 관련 있는 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외산소정 5개의 과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마취과, 정형외과 같은 것들은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조금 나오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뽑을 때 이제 어딜 갖다 놔도 적어도 이 사람이 응급한지 진짜 죽을 병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외산소 정의 5과들이 메이저하게 의사 국가고시 문제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에는 이렇게 그림과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고 오른쪽처럼 글만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챗 GPT가 일단 그림이나 그래프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AI이기 때문에 글만 주어지는 문제를 한번 풀려보았습니다. 2022년도 제82회, 86회 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지를 풀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86회 의사 국가시험은 약 96%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고 또 한 번 참고로 미국은 한 97%, 일본 한 90% 초반대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챗 GPT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법규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법률 사정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외하기로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이나 그래프가 포함된 문제는 제외하였고 챗 GPT에게 혹시 이제 우리나라 시험은 기본적으로 한글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 2교시는 한글로 그대로 풀려보았고 3, 4교시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풀려보았습니다. 영어 번역은 구글 번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말이 좀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5개 중에 하나 혹은 뭐 10개 중에 2개 등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영어로 그리고 또 챗GPT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한글로는 대답을 잘 못해요. 굉장히 느리고 문법에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답할 수 있게 해줬고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식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줬습니다. 또 이제 의사 국가고시는 대한민국에서는 40점 이하를 받은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챗GPT에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풀려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의사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탈락입니다. 챗GPT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딸 수 없었습니다.
보면은 1교시, 2교시 한글로 풀린 시험은 25점, 35점. 이게 5문제 중에 한 문제 고르는 거라서 그냥 다 찍어도 20점인데 약간 25점이면은 거의 1교시는 거의 찍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2교시도 찍은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럼 3교시, 4교시 영어로 풀었을 경우에는 3교시는 43점, 뭐 일단 떨어지긴 했지만 43점이었고 4교시는 68점으로 합격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챗GPT는 39점이었고 7년차 의사인 저는 76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가 점수가 낮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통과하긴 통과고요.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특정 과를 정해서 그 과의 전문성을 갖게 되면 다른 과를 좀 잘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정형외과 의사는 뭐 내과나 외과적 지식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문제도 풀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국가고시에 공부를 한 지 7년째 됐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AI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어떤 문제를 맞추는지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난이도를 표시했고 의학 총론인지 강론인지를 표시했습니다. 1번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뭐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같은 것들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질환의 감염 경로를 고려할 때 생태계 전반의 건강 확보를 위한 다분야, 다층적 협력 관리 전략이 필요한 감염병은 조금만 뉴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이면은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역시 AI 역시 잘 풀어서 맞췄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쉬운 문제를 준비했는데 19세 상관령 0000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한 번도 뭐 임신을 한 적이 없고 애를 낳은 적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9살짜리 여자가 3시간 전부터 왼쪽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월경 주기 28일로 규칙적이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은 2주 전이다. 월경 주기마다 비슷한 복통이 있으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2주 후에 월경을 했다. 혈압 125에 75, 맥박 90, 호흡 20, 체온 36.5도. 복부 검사에서 아랫배에 압통이 있었다. 압통 이름이 이게 누르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과 난소는 정상이다. 진단은 사실 이렇게 뭐 혈압 125에 75, 맥박 90, 호흡 20배, 체온 36.5도 이런 거 정도가 정상 소견이라는 거를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건강검진 몇 번 받아보신 분이라면은 요 정도 혈압이랑 뭐 체온은 정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액에서 혈색소가 12.2g/dL, 백혈구가 6,300, 혈소판이 30만인데 이것은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런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쉬우실 거예요. 보면은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데 2주 후에 월경을 하면은 그 2주 전에 배가 복통이 아플 때에는 아마 배란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배란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가려지긴 했는데 가려지지 않았구나. 예. AI 역시 ovulation pain, 배란통이라고 굉장히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3칸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보면은 80세 여자 환자분이 흑색변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이제 흑색변이 있다는 거는 위장관에서 피가 났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이 확인되었고 출혈은 멈춘 상태였다.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궤양이 있었고 위궤양에서 피가 났나봐요. 아마 이 흑색변의 원인이겠죠. 혈색소가 5.7g/dL로 확인되어 농축 적혈구 3유닛을 5탄데 3유닛을 수혈하였다. 그러니까 혈색소가 5.7이면 좀 낮습니다. 보통 10 이상 정도여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낮고 빈혈이 있고 그만큼 아까 말한 위궤양에서 피를 많이 쏟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3시간 동안 들어갔고 수혈 후 1시간이 지나자 호흡곤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은 없었고 혈압이 조금 높고 맥박은 빠르고 호흡은 정상, 체온은 36.8도 정상입니다. 가슴 청진에서 심음이 정상이었으나 양쪽 가슴에서 거품 소리가 들렸다. 이게 결국에는 피를 좀 한 번에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세 단위는 우리가 수혈을 3팩 했다 그러면 좀 많이 한 거거든요. 3팩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주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몸 안에 체액이 늘어나면서 수혈 관련된 순환량 과부하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정도부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의사가 아닌 분들은 혹은 비의료인 분들은 조금 맞추시기 힘들 수 있고 공부를 하는 의대생이라면은 맞추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3개 정도로 했고
보면 역시 AI 역시 챗GPT 역시 블랙 트랜스피션 릴레이 서큘리티 오버로드라고 수열 관련 순환량 과부하를 맞은 정답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보다는 아예 의료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챗GPT가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사실 1이에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아마 당뇨를 좀 오래 앓으신 분들이라면 푸실 수 있을 거고, 의대생들은 너무나도 쉽게 눈 감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72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체중이 2kg 줄고 소변을 자주 본다고 왔다. 이런 게 당뇨의 증상이에요. 남동생이 마침 당뇨도 있고, 키가 160에 65kg, 혈압이 살짝 높고 맥박, 호흡, 체온은 정상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런 혈액 요소 질소나 크레아틴인은 정상인데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포도당이 112로 이게 사실 100보다 낮아야 되는데 조금 높아져 있고요. 2시간 후에 포도당을 쟀을 땐 139mg/dl로 이거는 200이 넘으면은 당뇨를 진단하게 되는 기준인데 200은 되지 않습니다. 당화혈색소 6.1%고 C펩티드는 2.26이었습니다. 소변에서 포도당이 조금 나오는 상태예요. 이것은 공복 포도당이 이제 126을 넘지 않고 그러나 100을 넘기 때문에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뇨의 증상이 있으나 2시간 후 포도당 검사가 139로 200이 넘지 않고 당화혈색소도 6.1%로 6.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는 당뇨까지는 아니고 당뇨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지 당뇨라는 진단을 주었어요. 네, 틀렸죠. 의대생이라면 굉장히 쉽게 수업 시간에 거의 졸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졸업만 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인데 AI가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의학 총론이었다가 이제 의학 강론으로 넘어가요. 54세 여자가 2시간 전부터 윗배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3일 전부터 식전에 속이 쓰리고 아파서 잠을 자다가 깨기도 했는데 발목을 다쳐서 한 달 전부터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 주시는 이제 진통제는 엔세이드라고 해서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압이 90에 70, 맥박이 106회. 혈압이 90에 70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체온이 38.4도로 체온이 올라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배 전체가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다음 검사는 이 환자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소염 진통제를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오래라고 하면 오래고 짧다면 짧은데 아무튼 한 달 동안 복용하다 보니까 이 소염 진통제가 오래 과다하게 복용하다 보면은 위궤양을 일으키고 이 위궤양이 간혹가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침만 해도 배 전체가 아파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위에 빵꾸가 뚫렸다고 하는데 결국에 위에 빵꾸가 뚫려서 위에 있는 음식물들과 위액이 그 배 복강 안으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고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 빵꾸가 뚫렸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가슴 엑스레이를 검사해요. 그러면 이제 위에 빵꾸를 통해서 공기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위에 구멍이 뚫린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슴 X선을 골라야 되고 난이도가 한 3개짜리 정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내시경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빵꾸가 안 뚫렸을 때 위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틀렸어요. 이거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난이도 지금 보니까 한 3개 반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I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데 보시면은 조금 간단하게 보면 42세 남자가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5일 전부터 근육 운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리 근육이 아프고 힘이 빠졌대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종과 체중 변화는 없고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으로 암로디핀이라는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혈압이 170에 100으로 굉장히 높아요. 맥박은 정상, 호흡 정상, 체온 정상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소견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보면은 혈청에 칼륨 수치가 조금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상 범위는 사실 일반인 분들은 아실 수가 없죠. 의대생들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혈압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뭔가 고혈압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고혈압이 아닌 뭔가 다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라는 이제 알도스테론이 과하게 몸에서 나오는
어떤 병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먼저 선별 검사로 알도스테론과 레닌의 비를 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알도스테로니즘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혈청에 칼륨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칼륨 수치가 낮다 보니까 뭔가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번이 정답인데 아마도 AI는 운동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해서 근육이 녹아서 이런 크레아티닌 키나제 농도를 재야 되는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근육이 많이 녹았으면은 혈청 칼륨 농도가 좀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AI가 이 문제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서 의대생들도 많이 틀릴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정신과 문제고, 67세 남자가 잠든 곳과 깨어난 곳이 다른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잤는데 저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반복돼서 왔는데 6개월 전부터 수면 중에 잠꼬대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꿈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데 꿈에서 누굴 때리면은 때리기도, 옆에 자는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이것은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인데 챗GPT가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난이도, 이거 사실 제가 틀려가지고 난이도를 평가하기가 애매한데 생후 5일째 신생아에서 무호흡이 나타났고 조금 임신 30주면 일찍 태어났죠. 보통 40주째 태어난다고 보는데 출생 체중 1250g, 굉장히 1.25kg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볍게 태어났죠.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생 직후부터 안정적으로 호흡했고 코위관을 통해 모유 영양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있고, 근데 문제가 이제 잠이 들면 10에서 2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다가 피부 자극을 하면 다시 호흡이 안정된대요. 그리고 무호흡과 함께 청색증, 그러니까 뭔가 산소가 좀 적게 공급되는 이런 증상을 보인다거나 심박이 생후 이런 신생아들은 굉장히 빠른데 70에서 90회밖에 안 되고 이런 굴 느린 맥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무호흡이 한두 시간마다 반복되고 있대요. 사실 저는 신생아를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냥 뭐 제가 문제를 찍어야 되면은 뭐 풀었겠지만 일단 저는 모르는 문제라고 그냥 양심적으로 풀었어요. 근데요, 저는 아예 모르는데 뭔가 모르겠지만 카페인이라고 제대로 답을 맞춘 것을, 이제 인간 의사가 틀리는데 AI가 맞춘 것을 보았죠. 네, 9번입니다. 48세 남자가 4일 전부터 명치와 배꼽 주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며 응급실에 왔어요. 식사는 잘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는 매일 소주 두세 병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일 소주 두세 병을 오랫동안 마셔온 48세가 되도록 마셔온 사람들은 이제 보통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급성으로 췌장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보면은 백혈구가 조금 올라가 있고 아밀라제와 리파제라는 췌장 관련 효소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C 반응 단백질이라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췌장의 어떤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 이후에 그런 췌장 효소들이 녹아 나오면서 복막을 자극하면서 배가 전체가 압통이 있고 이렇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AI가 이건 좀 황당하게도 갑자기 GI 트랙, 그러니까 위장관, 뭐 위나 소장, 대장 같은 데가 막힌 게 아닌가 하는 답을 줬어요. 사실 만약에 의대생이 그냥 의사 국가고시를 보는 의대생이 푼다고 한다면 적어도 위장관 폐쇄는 안 고를 거예요. 다른 답들 중에 고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거는 완전 좀 황당한 답을 내놔서 저 역시 황당했습니다. 내과 문제였고요. 10번입니다. 70세 난이도 별로 높진 않고요. 70세 여자가 피로해서 병원에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쭉 읽어보시면은 대장암이 있고 그것이 이제 간 쪽으로 전이가 된 4기 대장암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장 내시경이고 역시 AI가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입니다. 먼저 제가 뭐 한글로 푸는 걸 직접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한글로 풀어보면은 얘가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해요. 일단 한글로 대답하는 거는 당연히 못하는데 영어로 대답을 하려 해도 그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의학 용어가 조금 한글로 된 게 좀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 2교시만 봐도 아시다시피 한글로 풀어서는 의사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
반면에 영어로 풀면은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 4교시 영어로 풀었던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5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0점 이상이면은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슬아슬하게 못 통과했다. 다음에 조금만 더 발전하다 보면은 의사고시, 국가고시를 통과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것은 같은 문제지만 매번 다른 답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걸 이 오픈 AI에 챗GPT에 매번 로그인하거나 매번 새로운 창을 열어서 다시 물어볼 때마다 얘가 어떨 땐 굉장히 전문가 같게 대답을 하기도 한 반면에 어떨 때는 굉장히 초보스러운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말이죠. 가령 마지막에 풀었던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얘가 캡슐 내시경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도 현실에서도 그렇죠. 의대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대생들이 캡슐 내시경 아닌가요? 답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은 제가 막 좀 이상한 표정을 지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걔들이 대장 내시경이군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장 내시경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매번 심지어 같은 창에서도 두 번째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AI가 대답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게 3, 4교시를 영어로 풀었을 때 굉장히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림 문제 뭐 초음파 사진이 있다거나 엑스레이 사진이 있다거나 뭐 심전도 사진이 있다거나 뭐 EEG 그런 어떤 뇌파 사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전혀 풀지를 못했어요. 뭐 그림이 있다거나 실제로 환자 몸의 사진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환자 몸을 굉장히 많이 본 어떤 또 다른 제너럴한 AI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도 실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문제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반면에 실제 환자분들은 친절하지가 않고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시는 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분, 뭐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굉장히 제너럴하게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래도 갈 길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같이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